네, 안녕하십니까. 김광현 연구원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퀀트, 용어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트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학이 싫으신 분, 미분적 분만큼이나 확률 통계를 어려워하셨던 분들, 그리고 용어가 복잡하다 보니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말하는지, 무엇을 사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퀀트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퀀트 애널리스트도 좋은 주식 찾는 사람입니다. 저도 좋은 주식 찾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식을 찾을 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증시 상황에 맞는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보는 증시는 증시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저의 분석 대상이고요.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섹터에서 더 좋은 종목을 찾고자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뭐 농구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3점 슛이 필요한 순간, 스테판 커리라는 3점 슈터에게 공을 줄 것인지, 아니면 뭐 MVP죠. 너무너무 농구를 잘했던 샤킬 오닐에게 패스를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 뻔한 답이 되겠죠. 증시의 펀더멘탈 지표, 그 지표들 가운데 그 지표는 크게 어닝스 지표와 밸류에이션 지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닝스 지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스 지표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 이익 가운데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리비전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전망치의 변화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종목을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A 종목은 3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요. 반대로 B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3개월 전에 이 종목은 1,000억의 이익 전망치를 제시를 했었고요. 1개월 전에는 700, 그리고 현재는 840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종목은 1개월 전 대비 20%의 상향 조정을 겪은 종목이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B 종목 같은 경우에는 700억에서 800억으로 그리고 840억 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라면 이 두 종목의 현재 전망치는 같습니다. 하지만 1개월 전 대비로는 A 종목이 조금 더 상향 조정 폭이 높죠. 하지만 3개월 전 대비로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보는 것이죠.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느냐. 그리고 비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할 때 전망치 개수까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익의 증감률 지표입니다. 이익의 그로스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익 같은 경우 역시 이제 A 종목과 B 종목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종목 마찬가지로 3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는 종목이고요. B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00억을 벌었던 회사가 2020년에는 420억으로 이익이 줄어들고 또 여기서 100%의 이익 증감률을 보이면서 2021년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반대로 B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B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A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이익이지만 둘 중에 어떤 종목을 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심지어 A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감률이 100%고 B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감률이 40%에 불과하지만 두 종목 중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점수를 더 줄 것이냐,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제 이익의 사이클과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의 사이클, 우리가 이제 증감률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익의 사이클은 이런 겁니다. 이 과정인지, 올라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과정인지, 고점 구간에 있는지, 혹은 저점 구간에 있는지를 판단해 보자라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익 사이클이 개선되는 종목에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아까 B 종목은 그대로 두고요. 이제 C 종목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종목, B 종목과 마찬가지로 올 영업
이익 전망치는 같습니다. 하지만 B종목 같은 경우에는 B종목과 C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이익의 규모와 이익의 그 흐름이 어떤 쪽이 더 좋아 보이냐라는 것이죠. C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후 그 증감률이 하강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반대로 B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감률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C종목은 이익 사이클이 하강하는 국면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B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익 사이클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닝스와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라면 뭐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지표에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이익의 몇 년치를 벌면 지금 시가총액을 맞춰줄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여기 이제 12개월 포워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2개월 포워드라 함은 지금으로부터 향후 1년간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지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 12개월 포워드 PER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망치에 기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치를 만약에 맞춰주지 못한다라면 실제치가 달라진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것이죠. 자, 같은 종목입니다. A종목과 A종목. 자, 4월에 계산한 거, 6월에 계산한 거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계산한 수치입니다. 2020년 1,000억, 2021년에 1,500억, 2022년에 2,000억 원을 번다라는 가정입니다. 자, 지금은 4월이니까 2021년의 12분의 8, 자, 그리고 2022년에 12분의 4를 이제 가중평균 해보면 1,670억 원이다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A 종목의 4월 현재 12개월 포워드 이익은 1,670억 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67조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2개월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2021년 이익이 낮아졌고요. 2022년 이익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월 포워드 이익이 낮아지게 됐겠죠. 네. 그리고 6월이 됐기 때문에 21년 이익의 절반, 그리고 21년 이익의 절반을 계산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그대로다. 네, 주가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2개월 포워드 PER은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달라진다라면, 그리고 전망치가 왜 달라지겠습니까? 실제치가 분기 실적이 나옴에 따라서 전망치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치가 달라진다라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우리가 10배라고 생각했던 그 종목이 실제로는 10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PBR입니다. PBR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 관한 밸류에이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익에 비해서 자본의 변동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의 흐름은 자본의 변동보다는 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업종 특성 때문에 종목 간의 절대치 비교는 그다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 장치산업과 지식기반 산업 간의 PBR은 업종별로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PBR은 금리와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PBR을 보실 때는 금리와 같이 본다. 뭐 이건 거의 공식처럼 외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함은 미래 가치를 조금 더 할인해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재 가진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PBR에 대한 활용도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공식처럼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ROE입니다. 자, ROE가 왜 밸류에이션 지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PBR과 PER로 계산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ROE라는 것은 PBR과 PER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PER도 낮으면서 PBR도 낮으면서 ROE가 높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R이 10인 두 개의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A라는 종목은 PBR이 1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ROE는 10%가 되는 것이고요. B 종목 같은 경우엔 PBR이 2입니다. 네, PBR이 2라는 얘기는 조금 더 지식 기반 산업일 수 있겠죠. A 종목이 조금 더 자본지배학적인 그런 산업이 될 것이고요. 2의 PBR을 가진 종목은 조금 더 지식 기반 산업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가능합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ROE가 20%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PER인 이 상황에서 A는 PBR이 낮으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네? 얘는 좀 비싸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ROE로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ROE가 낮네? B는 ROE가 높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PBR을 계산에 넣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ROE를 같이 고려하게 된다라면 PBR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업종 간의 그런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ROE와 PBR을 동시에 볼 수 없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용어에 관련된 내용 쿼න්트 기초 세미나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